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지수 3610포인트로 폭등해서 마감했지만 간밤이 미국 증시는 대폭락이 나왔고 글로벌 자산 변동성이 폭등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휘토류 통제 강화에 대해서 SNS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급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갭으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초강세로 출발하였고 외국인들은 처음 15분 동안은 선물 매도를 4천억 넘게 쏟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전혀 멈추지 않았고 특히 시총 최상위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멈추지 않으면서 선물 시장의 방향성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전 10시 10분 선물이 509.95포인트를 찍을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이고 오히려 선물 매수로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초반에 눌렸던 콜옵션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에 만기가 되었어야 할 위클리 옵션이 휴일 때문에 오늘로 만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콜옵션이 첫 1시간 동안 눌렸다가 다시 오르는 바람에 장중에 8배 넘는 시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물이 오전 고점을 형성하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아래로 기울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강도가 약해지면서 선물 매도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딱 1시간 만에 고점에서 다시 1% 가까이 밀리면서 시가선까지 내려왔는데 보통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시가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당일이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 하락을 만들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오후 2시까지 선형적으로 7,500억 나왔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가선 부근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장중 롱 진입자들이 손절매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던 선물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하고 현물은 2시 30분 이후로 매우 강하게 매수를 집행하기 시작하자 선물이 꾸역꾸역 올라가서 507.85포인트로 마감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을 1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 막판 1시간에 몰아서 다 매수를 했죠. 반대로 그동안 현물을 매수할 때 선물은 거의 손대지 않았지만 오늘은 간만에 1조 1천억이 선물 매도가 나왔어요. 과연 시장이 끝났다라고 본 것일까요? 일단 선물 미결제 약정만 보면 신규 매도가 아니라 얼마 갖고 있지 않던 롱을 청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선물 미결제 약정이 4,100 계약 이상 빠지면서 23만 3천 계약대까지 내려갔는데 이 미결제 약정 수준은 9월 26일 이후로 들어왔던 롱 포지션이 몽땅 빠져나갔음을 의미하죠. 게다가 옵션 시장을 보면 먼슬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합성 선물 매도를 매우 강하게 쌓았으며 그의 거래 상대방은 개인 투자자가 돼요. 물론 개인 투자자가 먼슬리 옵션으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나름 비싼 가격에서 팔았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전체 시장의 방향성이 위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저는 그렇게까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월요일 아시아 세션 초반 과연 이 포지션이 갭 다운에서 언와인드 될지를 잘 봐야 되겠어요. 참고로 제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투자하던 한 10년 전쯤에 후배들에게 이런 상황, 즉 전체 시장이 분명히 상승하던 상황에서 너희 포지션도 당연히 델타 롱이었겠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서 큰 충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뭐 손절하겠다, 등가격이나 내가격 옵션 사서 델타를 줄인다, 뭐 선물 매도를 델타 해지를 한다, 아니면 뭐 크레딧이든 데빗이든 박스를 만들어서 포지션 스퀘어 친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대답한 것에 불과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손절이든 청산이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등가격이든 내가격 옵션이 스프레드가 8틱이 아니라 한 80틱 이상 벌어져 있죠. 또 심지어 차익거래 HFT도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마진을 주지 않으면 체결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젠 그 품매도를 이제 만계약을 그게 가격을 잡아놨다. 그런데 이게 근 외가격으로 왔다. 갭다운이 크게 나와서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등가격이나 내가격 풋을 사서 해지한다? 불가능해요. 또 선물 매도로 뭐 델타 해지를 하려면 선물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까야 되는데 부서마다 달라서 옵션 전략하는 팀에서 만약에 선물 매도를 해지한다 그러면 선승인을 받아놨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승이 있었다 하더라도 옵션 미결제
그 보유량에 비해서 선물이 델타 한도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적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그래 프랍 부서 이야기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일단 개인 투자자는 그 만계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행사가별 미결제약정 보유 한도가 5,000계약이었어요. 그래서 4,999개가 맥스였죠. 자, 그리고 뭐 어쨌든 돈이 많다. 그래서 선물을 델타 맞춰서 매도하겠다. 그러면 일단 선물은 백오데이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수가 조금만 반등해도 풋옵션 쪽을 하는 것에 비해서 선물이 베이시스 회복되는 파워가 더 무서워요. 이것은 그야말로 양 싸대기를 맞는 것이죠. 또 뭐 크레딧이나 데뷔박스를 만들어서 스퀘어 치겠다? 뭐 안타깝지만 이 만계약을 스퀘어 치겠다는 것은 합성선물 만계약 때리고 또 매도한 풋옵션과 동일한 행사의 콜옵션을 만계약 매수하겠다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이 말을 한참 들어보고는 간단하게 답해주곤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되졌다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포지션을 그냥 손절해라. 그 다음 다시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 되졌다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풋옵션 만계약을 매도해서 들고 있었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죠. 이건 굉장히 욕심부린 것이거든요. 0.2에서 0.3짜리 때린다면 뭉개고 있으면 돈 되겠지 하는 심산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나는 강심장이야. 그래서 평가 손실 엄청나게 본다 해도 괜찮아. 라고요? 자, 이 프랍 트레이더라면 델타 한도 초과가 바로 뜨죠. 그러면 바로 청산하세요. 사실 청산하세요도 아니에요. 청산의 이 삐새끼야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가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결제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황을 이야기하다가 간만에 옛날 생각이 났는데 주식도 몇 천만 원에서 한 몇 억 정도 거래하던 사람이 100억 이상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죠. 옵션도 그래요. 또 기관에서 트레이딩하다 독립해서 개인 투자자로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급락도 작년 8월과 마찬가지로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에도 빠르게 손절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후의 반등을 잘 챙길 수 있었죠. 그런데 손절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월요일 날 8월 5일이었던가 그래요. 그 하루를 못 견딘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아웃되었다라고 봐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마켓메이커들은 11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갭상승 출발한 데다가 장중 조정을 얼마 주지도 않고 오전 10시 넘어서까지 상승하니까 옵션 변동성이 줄기차게 올라서 24포인트를 넘겼죠.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단 배리어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월물 초라 배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을 상단 배리어를 무려 540포인트로 하단 배리어는 485포인트로 잡았는데 이것은 지수 상승과 함께 변동성이 상승하는 초강세장을 보고 마켓메이커들이 대응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강세 흐름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한 방에 하단 배리어서인 485선으로 밀려버렸는데 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영상 후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리뷰할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꾸역꾸역 반등이 나온 듯 했어요. 그런데 딱 1시간만 반등이 나왔고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7분 트럼프의 SNS 포스팅에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럽 증시는 종가 저가의 대음봉을 맞았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트럼프 탓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주 시황에서 유럽 증시 약세 요인에 대해서 BMW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한 달 넘게 상승했던 것을 이틀 만에 모두 반납하면서 이것은 급락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었죠. 글로벌 증시가 단순히 미국발 금리 인하 기조나 또는 인공지능 펌핑으로 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펀더멘털과 주가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변동성 대비 변동성 선물은 굉장히 비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폭등 나왔고 그리고 변동성이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BLS 그러니까 노동통계국이 그 논판 발표가 없었어요.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부 셧다운 때문에 또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개장 후 나스닥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 나왔는데 다우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변동성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별일 없었으니까 유럽은
변동성 매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신고가 갱신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어질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유럽 증시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다우가 올라온데도 유럽은 계속 빌빌댔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을 보면 좀 더 답이 나오는데,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로존 채권이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세션 시작 전에는 이미 채권 가격이 10월 한 달간이 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미국 국채 선물도 미국 본장 개장 전까지 꾸준히 올라와서 10월이 고점권에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시장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채권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흥분한 시장이 주식 시장이나 상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먼저 시장이 불안을 느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미국 세션 개장 후 채권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됐는데 시장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조심스럽게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서 머물다가 트럼프의 SNS로 인해서 시장이 급 반전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채권 시장도 상승에 대한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10월 고점을 매우 강하게 돌파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어요. 통화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올랐죠. 이른바 그 다카이치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있었고요. 그와 함께 그 DM 통화들 대부분이 크게 늘렸는데 상대적으로 EM 통화는 나름 잘 버텼거든요. 특히 멕시코 페소화나 오지 달러는 변동성을 크게 죽이면서 방향성이 어디론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잖아도 원자재가 부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SNS로 인해서 비달러 바스켓 중 상대적으로 강했던 EM 통화가 하단 배열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 버렸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DM 통화가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눌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면 통화 시장에서는 전체 시장이 아직 망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눌렸던 것이 고개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변동성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진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드디어 텍사스 기름이 60달러를 깼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부터 계속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한 2주간의 움직임을 봐야죠. 지난주 유가가 큰 음봉을 만들고 나서 이번 주 내내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유 재고 수요일에 있었죠. 발표 이후 고점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목요일에도 62.8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반등이 실패했죠.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주봉 반등을 보고 롱을 잡은 투자자들이 고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꾸준한 매도가 나오자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 텍사스 기름은 이번 주의 주봉 바닥선인 60.5달러를 깨게 되고 강력한 스탑로스를 맞게 돼요. 근데 본장 개장 이후에는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등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60.5달러로 다시 회복하려 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기름은 60달러를 어떻게든 지키고 마감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밤 11시 57분에 그 트럼프 SNS로 글로벌 증시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기름 매수자들이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손절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후로 반등 제대로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리도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반등을 한 등 시장은 뭐 그냥 별일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SNS 이후로 급락 맞았고요. 결국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반면 골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1.11% 상승한 4,035달러로 마감했거든요. 전체 상품 시장 흐름을 보면 기름이 하락이 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때문이라고 하고, 또 구리는 트럼프의 SNS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기름을 잘 생각해보죠. 기름은 애당초 롱텀이 투기적 매수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롱을 보고 들어온 매수세들이 손절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또 구리 또한 10월 이후로 투기적 매수세가 들어왔긴 했는데 일단 몸을 사려했다 보고 작전상 후퇴를 했다라고 봐요. 물론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없어 보이는 시장 해석을 내놓지는 않죠. 그런데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트레이더는, 특히 매크로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자산군별 YTD 수익률을 잘 보면 기름이 가장 약한 쪽에 속하고요. 금이 가장 강한 쪽에 속하죠. 이러한 명백한 디스퍼전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구리도 나름대로 상반기에 그 강한 투기적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7월이 마지막 날에 엄청난 손절매가 터지고 나서 한동안 바닥에서 기어다녔어요. 그렇게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9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핑계가 됐던 무엇이 됐든 10월 한 달간의 상승폭을 오늘 하루에 모두 되돌려줘 버린 거죠. 즉 투기 거래자라고 하면 이제 풋클로징 시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못난이 상품인 기름 매수하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결이 몰려있는 구리에 롱을 잡는다, 이것도 부담스럽죠. 결국 확실한 YTD 수익률에 보장되는 골드를 더 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 움직임과 관계없이 장 초반에는 이번 주에 눌렸던 다우 지수가 빠르게 0.4%를 상승하는 등 나름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 11시 미시간대 지표 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들어왔던 변동성 매수자들이 조금씩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변동성 눌리고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지수가 또 신고가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밤 11시 57분 트럼프의 SNS 포스팅과 함께 미국 지수 선물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처음 5분간은 시장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봐요. 첫 1분봉에 마이너스 0.2%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러한 반응은 SNS에 반응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만들어낸 하락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았죠. 충분히 휴먼 트레이더들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5분봉은 이 변동성이 전일 고점 물론이고 10월 한 달간 기록했던 변동성 고점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 매도자들이 조금씩 스탑로스를 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트레이더들, 특히 그동안 콜옵션 매수에 젖어있던 트레이더들이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 나스닥은 0시부터 0시 15분까지 25,000포인트에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어요. 실제로 25,000포인트 근접하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25,100포인트까지 왕복 달리기를 수차례 하는 등 이 자리를 나름 강하게 지지하려는 모습이 있었죠. 노련한 트레이더라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금요일이란 것, 즉 한 주의 마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 내내 내가 롱을 쌓았다. 그러면 롱에 대한 평가 손실이 생겼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이 롱 포지션 평가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0시부터 0시 15분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진동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동성 증가가 과연 변동성 선물 18포인트에 해당하는 움직임일까? 이겁니다. 이번 주 시장이 일봉상 양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실질 변동성 굉장히 낮았는데 변동성 선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트윗 이후로 실질 변동성이 급등했죠. 그런데 변동성 선물이 상승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선물은 오히려 뒤늦게 따라간 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트윗을 늦게 봤다 하더라도 0시에서 0시 15분까지 시장에서 탈출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요. 그 결과가 나타난 흐름은 0시 15분 이후로 나스닥이 25,000포인트를 깨게 되면서 유럽 마감까지 줄줄 하락해서 24,700포인트마저 깨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이너스 2%를 찍고 나서 유럽 마감 후에 지수는 다시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24,9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트레이더라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2% 찍었죠. 그런데 S&P는 마이너스 1.2%밖에 안 빠졌고 변동성 선물은 20포인트를 넘겼다가 다시 19포인트 중반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남은 시간 동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면서 포지션을 홀딩하든지 아니면 롱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늦었다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주말간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일단은 잘랐다가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특히 첫 반등이 24,900포인트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채 오전장 마감했다? 그렇다면 늦었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에다가 문대고 나온 것이 맞아요. 그렇게 1시 반까지는 매수와 매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이때도 시장에 호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해외 선물 거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가가 나름 꽉 차 있었는데 무슨 호가가 비었냐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시장 충격 비용이 함수를 이렇게 보면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규모에서의 트레이딩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유동성 부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시 35분부터 지수는 또다시 하락을 시작했고요. 일중 저점을 갱신한 뒤 새벽 2시 10분에 간신히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여기까지 고민한 트레이더들은 아직은 신참대를 못 벗었거나 아니면 장기 포지션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죠. 장기 관점에서는 아직 포지션을 밀어버릴 때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3시 40분 나스닥이 24,700포인트에서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씩 밀리면서 S&P 옵션이 감마가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세가 나옵니다. S&P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풋옵션이 이미 10배에서 30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새벽 3시 40분부터 장마감까지 쭉 하면서 여기서 밀리면서 풋옵션이 결국에 300배를 찍은 겁니다. 그렇게 S&P가 6,600포인트로 결제를 준 상황에서 전산장 마감 10분까지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 10분 남기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죠. 그러면서 지수 선물이 또 급락해서 S&P는 9월과 10월이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니어 트레이더들은 롱 포지션 자르지 않았다. 그러면 절망적인 주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장기 포지션 트레이더들도 비중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하락이 진짜 SNS 트럼프 SNS 탓이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전부터 신호가 있었다라고 봐요. 어제 시황에서 제가 금요일은 도저히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시장과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저는 늘 명확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포지션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가 시황에 담겨요. 시황을 고민했었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다? 이러면 틀려도 욕은 먹지 않겠죠.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시황을 쓰면 안 돼요. 남들이 방향 틀렸다고 욕하는 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계좌가 깨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늘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 편인데 금요일날 방향성은 진짜 정말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트럼프의 SNS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이 계속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시장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1개월 변동성이 3개월 변동성을 돌파해 버렸죠. 그럼 시장은 한동안 고변동성 장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지난 4월이 무역전쟁 개시 이후로 시장이 지나치게 관세 이슈에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관세 관련해서 일단 인플레이션 영향은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시장은 인공지능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순환 투자가 이슈가 나왔다가 묻힐 정도로 초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억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시장에 드러난 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일봉상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황이 길어지게 돼서 바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시장 참여자별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고배사 종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주도주, 반도체 이런 걸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장 초반이 손절매 이후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바로 따라 붙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 이른바 소외주주 들고 있는 투자자 그러면 변동성 상승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지금이 시장 상승이 철저한 디스퍼전 장세, 즉 반도체에 쏠려있는 장세고 또 외국인이 집중 매수에 의한 것이지 실물 경기는 전 박살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눌렸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이라 생각돼요. 또 최근 초강세를 보인 반도체 하더라도 자율 반등은 있을지언정 계속 포지션을 애드해서 롱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장에서는 본 게임을 10월 말이 에이펙 결과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은 주봉상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증시가 종합주가지수 3600이라는 신고가 영역에서 첫 음봉을 맞게 되겠지만 월요일 만기 위클리 풋옵션이 야간 시장에서 이미 200배 넘는 시세가 나버렸거든요. 자, 이러면 옵션 매도자들이 장 초반에 손절매 안 할 수 없겠죠. 이런 아비규환 상황에서 과연 지수가 얌전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해외 시장 얘기해 볼게요. 금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이 위험 자산들이 매우 중요한 하락을 맞아버렸어요. 달러도 비달러도 상품도 주식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금에 쏠리게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금 가격은 목요일에 기록한 4,080달러 못 넘겼거든요. 그런데 금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가 6월 이후의 최고가를 갱신한 23.78로 마감했어요. 4월에 트럼프의 첫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금 변동성 고점이 29포인트 기록했는데 자, 그렇다면 금 변동성 상승은 아직 더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험 자산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경제 지표 일단 없어요. 그리고
미국 본장 개장 후 추가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 그 세션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지지에서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일까요?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번 하락을 시장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이다 라고 봐요. MSCI 에퀴 그 전세계 지수를 보면 9월 둘째 주 이후로 시장이 신고가 갱신하면서 펀더멘털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승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인공지능 관련 모멘텀이 워낙 강했죠. 그래서 일단은 따라가야 된다. 아직 쇼트를 볼 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로써 10월의 상승 물론이고 9월 중순 이후의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하게 됐어요. 여기서 바로 하락을 따라가기보다는 사흘 정도는 반등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반등이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부터의 시장 하락은 매우 거칠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해볼게요. 상반기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롱을 잡아서 용기 있게 끌고 간 트레이더나 또는 중간에 들어와서 롱을 잡아서 어쨌든 평가 이익을 얻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입니다. 텔레그램 등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은 당연히 대가리가 깨져도 롱 쳐질러 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과연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고 이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급락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의 시장 상승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외국인들이죠. 그들이 나올 때 얼른 매수에 동참해서 그들이 설거지거리가 된다면 이건 아닌 것이죠. 특히 월요일날 증시가 크게 갭다운하고 나서 반등을 꾸준히 하는데도 외국인이 신규로 선물 미결 작전을 크게 늘리면서 매도를 쌓는다. 이러면 이들이 뒤늦게라도 선물 매도 해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수 반등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반등에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한국시장 장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